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꿈의 6,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 3.67% 오른 6,307.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7.13% 오른 21만 8천 원, SK하이닉스가 7.96% 급등한 109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은 1.97% 오른 1,188.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425.8원을 오후 3시 반에 기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6,300 고지선을 밟았습니다. 6,307.27에 장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송파구와 용산구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4주째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서울 아파트값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줄었습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0.23%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가 0.2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습니다. 강남구가 0.06%, 송파구가 0.03%, 서초구가 0.02% 하락했고 용산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송파구는 2025년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용산구는 2024년 3월 첫째 주 이후 101주 만에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기 아파트값은 0.1% 상승해서 오히려 0.02%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용인 수지구가 0.61% 오르며 11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직전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09% 상승했습니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걸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주가 정상화 흐름이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전쟁 영웅을 넘어 인간 이순신의 내면과 감정을 조명한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특별전에는 난중일기 친필본과 이순신 장검 등 유물 369점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잠시 뒤 법 왜곡죄를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으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어게인 노선 등으로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벌써 사흘째입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관련 찬반 토론이 2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이른바 개딸을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 없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5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목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정부 조작기소 특위를 띄웠지만 공취모의 핵심 의원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공식 기구 출범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취모의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개파 모임이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공취모 운영위는 오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취모는 1시간여 회의 끝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시선을 의식한 듯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특위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공취모는 당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도 진행했는데요.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과 공취모 일부 의원들의 당 특위 합류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 또 TK 특별법 논란까지 더해져 더 혼란스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집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현재 상태로는 지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고 중진 회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최고 중진회의 부활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김 전 최고는 장 대표의 등장 이후 당 윤리위가 숙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문제인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TK 행정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 전남 광주통합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지금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진행되고 있죠. 네, 정치연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전 9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지금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포토라인에선 김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비밀 금고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경찰청이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10가지가 넘는데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도 많습니다.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2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내일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죠. 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아내와 차남 그리고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해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는데 운전자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한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 북단에서 방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전거를 타던 목격자는 두 차례 굉음이 들리더니 잠시 뒤 검은 물체가 다리 너머로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쾅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뭐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와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네, 화면을 보면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차량은 강변북로를 지나 한강 둔치 위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고요. 부서진 교량 시설물 파편까지 떨어져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차량 3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추락한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도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네,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나온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바닥에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상자채로 널브러져 있었고 하얀 약물이 채워져 있는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오늘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다음 달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룹 BTS의 멤버 정국이 심야에 술을 마시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팬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정국은 오늘 새벽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공개하며 회사와 조율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이런 순간도 공유하고 싶어 답답한 상태에서 방송을 켰다며 예민한 일이라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팬 아미를 대체할 만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시간 넘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 정국이 지인에게 욕설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는데 일부 팬들은 우려와 함께 방송 종료를 권했습니다. 네, 국세청이 유튜브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압류 물품 보관 수장고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수장고에는 돈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는 3,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과 캘리백, 샤넬, 디올 등 고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가의 위스키, 비상장 주식 주권 등 고액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밀, 롤렉스 등 고가의 시계와 황금 거북이 등 귀금속은 수장고에서 별도 금고로 보관됩니다. 압류한 미술품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용 수장고에 보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총 492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열었지만 ICBM 등 전략 자산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젯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다며 각군 50개 보도 종대, 열병 비행 종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사진 등도 공개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핵심 전략 자산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은 물론 딸 주애가 어머니 리설주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하며 남북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한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내놓은 메시지인데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노동당 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 기간 중엔 내부 결속에 집중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미국을 향해 밝힌 메시지도 폐막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서 상론할 일이 없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제 공격을 포함해 모든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가역적 핵 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입니다. 이처럼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미국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강경 자세를 대미 정책 기조로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한 북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대내외 정책 집행과 영토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만간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오늘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28%포인트로 벌어졌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고 대구, 경북마저도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당 수장에 대한 부정 여론도 긍정 여론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당내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당의 노선 전환을 촉구했는데 선거는 단 97일 남았습니다. 그 위기의 목소리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MBS 여론조사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당의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지고 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쾌도 난만식으로 빨리 매듭을 풀고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형적으로 딱 정확하게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고 장 대표 지원 유세 오면은 대표님 오십시오. 같이 유세차 올라가시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절레절레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최근에는 4선, 5선 당 중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 당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종배 의원이 아마 중진 모임의 간사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얘기의 논점은 뭐냐면 방향은 같다.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승리라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 전략상의 방법론 갖고 약간의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컨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목소리가 가능한 대여 투쟁 측면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분의 주장이 당내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저 시끄러운 정당 뭐 유능할 수 있겠나라고 표를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차 나타날 거니까 일단은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그럼으로써 선거에 대비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의견이 많이 오간 걸로. 예, 윤상현 의원의 말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왕관이 너무 무겁다. 우리가 속죄 세레모니라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나와야 한다.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속죄 세레모니가 어떤 거죠? 저는 약간의 역할 분담론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탄핵의 무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그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선거연대가 한다고 해서 진보당의 당 강령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윤어게인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네.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중진 등이 저런 세레모니라도 준비해서 네. 대표의 무게를 좀 덜어주자. 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절윤이라고 어떤 다른 용어로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한들 심지어는 당내에서조차 그 절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 중진들이 좀 같이 힘 거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17%,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는데 또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 당대표가 지원 유세 온다고 하면 절레절레 흔든다. 오늘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태대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MBS 여론조사 17% 나왔는데 아마 역대 두 번째 최저치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바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진은회의를 했고 최고 중진연석회의를 부활한다. 이게 그 회의의 성과라면 사실 뭐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이나 비판적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나 당내 세력에 대해서는 또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근거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7%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당내 이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더 암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우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제명되고 나서 병원 그만둬서 걱정을 안 하셨었는데 많이 계셨네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불망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자연인 아닙니까? 네. 저희 당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징계감이다.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해당 행위잖아요.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좀 한산했으니까 나는 좀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2번,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뭐 저는 대구에 출마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 떠나서 일단 무소속이니까 제가 뭐 어떤 당을 옹호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공격하는 또는 비판하는 그 큰 측면은 뭐냐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라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엿보인 거고 그렇다면 수도권 행보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대구, 부산은 사실은 어쨌든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가고 일단 수도권, 경기, 서울 등에서 뭔가 보수세 확장을 위한 네. 행보를 했으면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이면 뭐 평택을 염두에 두었다? 예컨대 뭐 평택이든 경기든 지지 유세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지금 전 민주당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필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민주당이 이따 다루겠지만 터무니없는 입법을 통해서 또 터무니없는 모임도 만들고 있잖아요.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런 거. 그래도 우리 당내에서는 그 공격하는 전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두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진우 의원 스타일은 네. 본인은 뭐 당내 기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말 안 합니다. 네. 특히나 공개적으로다가 SNS를 통해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기조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런 몇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사실상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어떤 부분이 당원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저는 선거에 임하는 이 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공익적 측면에 부합하는 건지 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주진우 의원이 의문의 1승을 하셨네요. 네, 윤 변호사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디 출마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역을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객 공천 우려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선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죠. 늦게 의원직을 던지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시한을 다 맞추는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역을 선정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 아직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누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은 경선 일정부터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 한계가 이렇게 전부 세밀하게 계산한 행보를 하는 것. 네. 이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건 보수의 어떤 새로운 미래,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보수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지역이든 아니면 확정이 유력한 곳이든 뭐 대구든 부산이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출마한다라고 선언하고 유권자를 만난다면 훨씬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다르게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략만 짜고 있다고 하면 계속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전국적인 투어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도 있지만 과연 본인의 내심의 의사대로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주변에서는 뭐 출마 권고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게 아닌 상태에선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전국 순회를 할 때 알아봐주고 손잡아주는 뭐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본인의 또 팬덤 지지층이 그러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6월이 도과되고 원내 입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 눈치 보고 어디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지 말고 결단하고 결기를 보여주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나온다면 한동훈 필승 전략을 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나 이길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이길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그 언행에 대해서 오독한 거예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수 있도록 필승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거기에 무소속 후보가 하나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해당 무소속 후보마저 이길 전략을 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해당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해서 그분한테는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주자. 이거는 배임이죠. 이거는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거를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필승 전략을 짜는 것이 기본적인 정당의 지도부로서의 임무인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와 친분 때문에 뭐 공천을 줬으니까요. 의원이나 등 따라다니거나 같이 동행하는 것은 저는 뭐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인지 정치적 자산을 낮추는 것인지는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건 저 정치적인 평가가 따를 것이고 다만 당내에서 저 부분을 징계하자 논의하는 것은 저는 속 좁은 행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것이고 한 전 대표의 무소속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서문시장 갈 때 뭐 우재준, 박정훈, 안상원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 그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 평가를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서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앞서 출석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그냥 정치적 보복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다.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윤리위가 행해왔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봐야 한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어제 새벽에는 과거 장동혁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 이른바 빗삭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굴 막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 정당을 만들고자 한 마음이었던 게 불과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막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가처분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나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가는 화면도 저희가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불복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잖아요. 네, 소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소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층에서는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SNS에 아동 사진 올린 이유는 뭔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제명을 당한 것인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배현진 의원은 일단 징계 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댓글 다는 분의 댓글 수위가 뭐 높다 하더라도 그 댓글 단 분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이 어쨌든 악플러의 자녀 사진을 그렇죠. 올렸다는 그렇게 거죠. 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되는데 그 징계 양정이 좀 과다한 부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양정 부분은 또 정당의 재량 범위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인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 지선에 출마한 것이 미리 알려졌다면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만 배현진 의원은 출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거고 정당의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소리가 있다고 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인용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군다나 재심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종혁 의원은 좀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징계도 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종혁 의원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그 점을 소명을 한다면 본인은 개인의 출마 여부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만 보면 없지 않아 있다. 두 분은 이렇게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그런데 어제 새벽에 SNS에 장동혁 대표와 과거 친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좀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는데 또 10분 만에 빗삭했단 말이죠. 왜 삭제했다고 보세요? 근데 올린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오늘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긴 했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다고 볼 그 다음과 1년 징계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원인 제공한 장동혁 대표의 과거의 어떤 사진과 그 추억을 올린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은 안 돼요. 저렇게 맑았던 장동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 올렸을 때 저 심정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올린 게 진심이다. 예,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정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차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아마 그 글을 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누구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또 과거의 장동혁과 현재의 장동혁이 전혀 이 동일인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저런 심정이 특히 오늘 법원 심리를 앞둔 그 전날 저녁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좋았던 어떤 과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징계를 당한 이 의원으로서 뭐 저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 생각하고 삭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신문이 막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아마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 종결 기일을 고지했을 거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줍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 정도를 줬다고 하면 그 안에 추가적인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면 뭐 3, 4주 안에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신청 내용 중에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권 행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강하게 소명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지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서 상정해 잠시 뒤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왜 어떤 부분을 바꾼 걸까요?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원래 안은 민사 형사 관계없이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일부 표현은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법에 국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의총에 와서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도 따라라.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 1, 2심 판단이 다를 경우 그러면 어느 한쪽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냐,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잘못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직전에 수정을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자신 없음 또는 위헌성이 크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했다라고 보고요. 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어쨌든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왜곡죄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지만 저희가 이제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법리가 있어요. 법령이 있고 이걸 해석합니다. 해석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 사실관계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의도적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마음 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사람의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재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재량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령 해석에 대해서 재량을 주고 그다음에 이 적용 과정에서 재량을 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유법 수집 증거를 적용해서 사실을 확정하면 아까 제가 사실을 인정한 과정이 이제 증거에 의한 건데 또 사실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을 인정하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이 증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그럼 재판은 AI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2심, 3심 각기 다르고 심지어는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상이 변하게 되면 세상에 맞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게끔 판례가 변경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인가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판결은 여기에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수사 누가 합니까? 지금 이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뺐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죠?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일단은 뭔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인데 그 요구가 합리적 요구로 보이지도 않고 뭐 저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만 골몰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할 정도의 정말 무분별한 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자, 법 왜곡죄라고 그랬죠. 법 왜곡죄의 사법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처벌합니다. 그럼 헌법 왜곡하는 입법기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입법은 마음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법령 적용 과정에서 뭐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하면 동일하게 평등권상 둘 다 처벌해야죠. 그럼 현재 이 국회의원들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법원보다 국회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법을 같습니다. 자꾸 만드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이 나오게 된 이렇게 것이고요. 급하게 수정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내란전단 재판부법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법을 이렇게 넘기기 직전에 누더기처럼 수정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누더기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법조계 일부 또 국민의 입장 강하게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다 포함했는데 어제 이제 의총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논문을 썼던 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재량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사나 행정사건에 있어서 법 왜곡죄 적용은 배제돼야 된다는 논리를 꽤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듣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취지는 사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나 또 판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특정 피의자, 특정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자. 네. 여기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위헌성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문구까지 삭제나 조정을 해서 네. 위헌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법사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무시되고 갑자기 수정된 거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게 위헌 시비 내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그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갑작스러운 수정이 비판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잠시 후 4시 50분쯤에 통과될 예정인 법 왜곡죄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더하면 이게 이제 그러면 단독 판사 한 명일 때는 그렇다 치고 3명이 판결할 때는 합의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3명 중에 반대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인정한 사람 처벌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럼 그 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 현행법을 따라가지고 국민참여재판과 다른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처벌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둔 거예요. 허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출생 직후에 물려받은 농지가 논란이 됐는데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원호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 600평을 영세부터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정 구청장은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조부모가 매입한 뒤 상속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변명이 길어요. 말이 길어요.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뭐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주변에 공금을 들여서 성동구 힐링센터를 지었고 그 부지가 바로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그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략 정리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0세 또 2세 때 농지 600평을 상속받아서 계속 갖고 있었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일부러 안 판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저게 농지법상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되는 거고 실제 이게 투기성이든지 여부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거든요. 그다음에 농사를 안 지은 휴경 상태로 넣는다는 것은 식강 등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의 저 내용을 보면 68년도하고 70년도에 본인 68년생이니까 태어날 때하고 2살 때 할아버지가 세대 생략증여를 한 것 같아요. 등기 자체를 그냥 정원호 구청장으로 해줬어요. 명의신탁이거든요. 저희가 세대 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농사를 아버님이 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농사를 쭉 짓다가 뭐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 알려진 바에 따른 9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뒤로는 누가 줬습니까? 그 뒤로는 휴경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휴경 상태인데 왜 안 팔았냐 이거죠. 안 팔렸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맹지기 때문에 농사 못 줬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전엔 맹지인데 어떻게 농사를 줬죠? 그러니까 농사 맹지라는 게 기계가 못 들어갈 뿐이지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안 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농사를 계속 졌는지 안 졌는지 이거 밝히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안 판 이유가 뭔지 저게 저 당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현재 공시지가로 5,35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해명할 때 이게 농지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저희 관심 없어요. 그냥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것만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지 안 졌는지, 농사꾼인지 투기꾼인지 이것만 밝혀라. 다른 해명하지 말아라라는 게 지금 김재섭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석 의원이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후지입니다. 헛발질이죠. 왜 구구절절 설명하냐고 하는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비판만 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이 문제 제기할 때요. 최소한 등기부 등본 내용만 확인하고 농지법의 기본적인 적용 취지, 그러니까 1996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과 그 이전에 적용되던 농지개혁법 상에서 부칙조항상 원래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 대한 처분의 문제, 이거 조금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그 여권의 유력 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정도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법대 출신 아닙니까? 법대 아니라도 이 정도 문제 확인하면 이건 거리가 안 된다. 바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기꾼이냐고 묻습니다. 이건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젊은 의원이고 소장파라고 나름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의혹적인 문제 제기, 구태 정치나 하는 것이죠. 왜 김재섭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정은호 구청장이 이 땅을 결국 팔기로 한 거죠? 팔겠다고 했고 이미 네.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여수 그 땅 같이 유수 농지가 된 전국의 농지들 엄청 많습니다. 그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다 투기꾼이라고 하면 농지 갖고 있는 분들 다 투기꾼이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매각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영농개혁사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해서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은호 구청장이 소유한 것 같이 이렇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소유해왔고 사실상 상속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이 거듭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자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이전에 이제 이렇게 매매가 있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3,000평을 상속으로 받아도 그거는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3,000평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투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그 시가응등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농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과 정은호 구청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일치하니 그럼 당신 어떻게 할래라고 저희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 위반 여부보다도 일단 농지 갖고 있었고 농사 안 지은 건 사실 아니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에 힘입어 6,000피 돌파 하루 만에 6,300도 넘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 성장률의 2배인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동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6,000 돌파 하루 만에 223포인트, 3.7% 오르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6% 오른 6,121로 개장해 6,200에 이어 6,300도 잇따라 뛰어넘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0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파죽지세로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지만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모두 1조 9천억 원 순매수로 지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상승했는데 이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7.13%, SK하이닉스는 7.96% 급등해 각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109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규장 이후 대체거래소 거래에선 삼성전자가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도 0.9% 오른 1176으로 출발해 1.97% 오른 1188로 장을 마쳐 3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와 1,43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6원으로 출발해 1,419원까지 하락한 뒤 1,430원까지 오르는 등 주로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 있고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또 동결했는데 이번이 6번째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첫 동결 이후 6번째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동결로 지난해 7월 이후 다음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4월까지 9개월간 기준금리가 연 2.5%로 유지됩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 동결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수출 호조와 양호한 소비 심리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한은금통위로선 기준금리를 낮출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통령까지 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금통위는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도 처음 제시했는데 이를 보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많았습니다.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표시했는데 전체 21개의 점 가운데 16개가 2.5%에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아 국내 주식 부호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40조 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기관 한국 CXO에 따르면 지난 25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38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약 19조 8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물산이 12조 원대, 삼성생명은 5조 원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증시 화랑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자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가 807만 명, 가입 금액은 5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ISA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7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달 만에 100만 명 늘었고 가입 금액은 지난해 6월 40조 원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끝났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1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군경 합동수사 TF는 오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오 씨는 북한은 법적으로 외국이 아닌 만큼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무인기도 북한에 넘어간 뒤 촬영이 시작되도록 해 우리 군 시설 등을 유출시킨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TF는 오 씨가 군이나 정보기관과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무인기를 훗날 타기관에 납품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 씨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 씨는 대학교 후배가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했습니다. TF는 이 업체 대표인 장모 씨와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도 입건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정보사 대령 등 군인 3명과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해 감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과 이듬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감사 라인에서 군사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지휘부가 보안성 심사도 없이 보도자료를 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논란은 5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지자 문재인 정부는 자진월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재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이 사건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은폐 행위까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안보 대응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경찰이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쿠팡이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에게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요구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낮춘 납품 단가나 광고비가 어느 범위까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서 과징금 22억 원 제재에 그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이유는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때문입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상품을 소유해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볼 기회를 얻는 대가로 손실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최저가 경쟁에 따른 이익 감소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이익률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특히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는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예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대금 2,800억 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서 줬고 지연이자 8억 5천여만 원도 안 줬습니다. 쿠팡은 상품 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자의적 검사 지연을 막기 위해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은 또 체험단 행사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있었지만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쿠팡 매출액이 지난 2022년 25조 원대에서 2024년 36조 원대로 급성장한 점, 과거 제재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은 미미합니다. 쿠팡이 개별 연락 등 증거를 잘 안 남겨 구체적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워 정률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광고비 강요로 지난 2021년에도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불복해 아직 대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쿠팡이츠 끼어 팔기와 최해 대우 요구, 인기 상품 PB 상품으로 가로채기 등 이단 위법 혐의로 공정위 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한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지난 2달 동안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A씨가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거나 기관을 운영하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운영자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고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치 현황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축소됐지만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가 0.06%, 송파구가 0.03%, 서초구가 0.02% 하락했고 용산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는 2025년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용산구는 24년 3월 첫째 주 이후 101주 만에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전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출시된 영향으로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하락 전환이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용산구 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종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난 연말부터 거래가 줄고 이미 상승세가 둔화되던 상황이었는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일부가 거래로 성사되면서 거의 한 2년 만에 하락 전환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곳의 서울의 구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할까요?
강남권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서울 전반으로 상승세 둔화 및 하락 전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호가 조정이 이미 서울 전반에 심리적인 영향을 두고 있고 강남권이 아무래도 전반 시장을 선도하는 영향을 주다 보니 하락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물량 급증이나 하락 전환이 본격화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급매물 출시를 기다리면서 상향 이전을 하려는 무주택 수요자들도 여전히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선호 단지 여부에 따라서 좀 상승 하락이 교차하는 혼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대출 규제라던가 기존 대출의 연장 관리 강화, 보유세 증가 가능성 이런 추가적인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수요자들의 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전반적으로 상승 전망은 줄고 하락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부의 어떤 규제책이나 정책이 나오면은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정상 의지를 계속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흐름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는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좀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급매물이 좀 더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거래로 연결되면서 서울 전반에서 하락 전환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폭 조정이 아니더라도 당분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처분 매물들이 늘어나면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고 5월 10일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이후에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던가 뭐 장특공제 조정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2차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수요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정부의 세제나 대출 정책을 주시하면서 매물을 처분할지 보유할지 계속 좀 저울질하는 상황들이 2분기, 3분기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곡시설 조사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 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들에게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그리고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행위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믿어지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이 비싸다고 지적한 교복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과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 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복은 관행적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8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출범시킨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와 124명에 대한 현장 수색에서 현금 13억 원과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체납자가 이 집안의 드레스룸에 숨긴 1억 원이 압류됐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서는 롤렉스 시계 등 명품 시계 13점과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7점이 압류 조치됐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이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이 시간쯤 4시 47분에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을 했고요. 24시간이 지난 지금 강제 종료하는 민주당 주도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표결이 통과되고 나면 법 왜곡죄는 통과되고 이어서 나머지 사법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를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해마다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백마탄 기마부대부터 러시아 파병부대, 그리고 길리슈트로 위장한 군인들까지 각 부대별 북한 군인들이 사열대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경례하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해 마지막 날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열병식마다 과시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10년 새 개최한 열병식 10여 차례 가운데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에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핵무기 증강과 운용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수단과 공간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공격 무기와 인공위성이나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전자전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남측에 대해 적대적 언사로 불신을 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자세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그러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8층 상가 건물이 단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상가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인데 관리비를 제대로 낸 대다수의 입주자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시청자 제보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셀프 사진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전이 예고됐기 때문. 그동안 전기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한 번도 미납한 적 없었는데 한전 측에서 건물 전기료가 체납됐다며 단전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측이 건물 내부에 붙인 단전 예고서입니다.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적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당연히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아예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좀 우려스럽고, 전기가 끊기면 저희 이제 이 기계 같은 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20곳이 넘는 점포가 입주한 건물이 지난해 10월부터 미납한 전기요금은 무려 3,500여만 원.
건물 시행사가 분양에 실패하면서 10곳 넘는 공실이 생겼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전기요금 3,500여만 원을 포함한 관리비 1억 5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공실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신탁회사 측은 미납 전기료까지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한전 측도 M1 일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3개월 넘게 전기료가 미납돼 더는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분들은 관리비 형태로 이제 관리 업체에다가 납부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를 내시고 뭐 어느 세입자가 뭐 관리비를 체납하시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보니까. 건물 관리 업체는 개별 소유자들을 상대로 3.3제곱미터당 2만 원 가량의 선수 관리비, 즉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 미납 전기료 일부라도 우선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 의견이 분분한 상황.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 단전이 현실이 되고 영업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제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선, 즉 리폼할 경우에는 명품 상표가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루이비통 말레티에가 리폼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 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형량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지하 보도가 첨단 농업 기술과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대전시가 폐허가 된 지하 보도를 딸기와 채소 생산이 가능한 도심 속 스마트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에는 농장이 조성돼 있고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옆에는 바질과 버터헤드, 프릴라이스 등 샐러드용 쌈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5년 동안 방치되었던 지하보도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해 딸기와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곳이다 보니 습기가 많고 온도 유지가 어려워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배에 적합한 저발열 LED 전등을 개발하고 자동 환경 제어 기술이 적용된 항온 항습기를 설치하면서 1년 내내 딸기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4,500개의 모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목표를 한 380kg 정도의 딸기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4,000원, 초등학생은 3,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딸기와 채소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체험비를 추가로 내면 수확한 딸기나 채소를 이용한 케이크와 샐러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도심 속 빈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스마트팜 설치가 정말 제대로 된 경제성을 확보해서 도심 농업, 또 실내 농업, 빌딩 농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폐허처럼 방치된 도심 속 유휴 공간이 첨단 농업 기술과 만나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에 대해서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두 사건은 1심에서도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이루어져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2심 선고, 2심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북 청주시 휴암동 3순환로 석곡 분기점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운전자가 긴급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이렇게 모두 탔고 출근길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새벽 시간대 무인 상점에서 단말기를 파손한 뒤에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1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대전 지역의 무인 상점을 돌며 장도리와 쇠지렛대 등 공구를 이용해 단말기를 파손한 뒤에 16차례에 걸쳐 38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화면입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농장 건물과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1억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 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SNS에서 어젯밤 국정연설에서 IQ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들의 눈을 하고 있었다며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앞서 국정연설 과정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 오마르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또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털리브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습니다. 세계 2, 3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독일의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일방적 외교 정책으로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엔 큰 기회가 있다며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e Handelsnation.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zehnten sehr gut zusammengearbeitet. Wir haben seit Jahrzehnten eine gute bilaterale Beziehung zwischen China und Deutschland. Ich möchte daran gerne anknüpfen. 시 주석도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 분쟁을 의식한 듯 중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世界越是变乱交织呢，中德两国也要加强战略沟通，增进战略互信。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가금류 제품 관련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 5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회담 후 메르츠 총리는 중국 지도부가 최대 120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150조 원까지 늘어난 대중국 무역 적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독일과 미국의 무역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중국은 2년 만에 다시 독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Das hat sich seit 2020, also innerhalb von 5 Jahren, vervierfacht. Diese Dynamik ist nicht gesund. Wir sprechen sie deshalb an und wollen Wege eröffnen, wie wir dieses Handelsbilanzdefizit zu unseren Lasten abbauen. 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중에 독일 기업 대표 30명을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메르츠 총리에 앞서 지난 석 달간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 G7 세 나라 정상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저는 전략 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방위산업청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특사단을 인솔하여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최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 측의 한국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의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양국 정상 간 공동선언을 통해 확인한 합의 사항과 전략적 협력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데 방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사단의 주요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이안 UAE 대통령을 예방하여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안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UAE의 한국 담당 특사이자 저의 카운터 파트너인 칼둔 청장과는 3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고위급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투자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AI, 첨단 기술, 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회담 계기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방산협력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최고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분야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 3종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틱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고, 울트라 모델은 측면 시야 차단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보안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가장 저렴한 갤럭시 S26 256GB 모델이 125만 4천 원으로 책정됐고, 최고 사양인 울트라 1TB 모델 가격은 254만 원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사전 판매는 내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고 3월 11일부터는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정주영 창업회장 서거 25주기를 맞아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추모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선우예권, 조성진, 이윤찬이 불가능에 도전하며 성취를 이룬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표현했고, 피아노 4대의 앙상블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정희선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혁신을 이룬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과학기술 기반 산업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카이스트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은 생존 전략이라며 롯데와 카이스트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혁신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22년 카이스트에 140억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출연했고, 롯데 카이스트 R&D 센터와 디자인 센터가 올해 5월과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풀무원 헬스케어와 시니어 건강식과 혈당관리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혈당관리 구독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홍삼 원료를 활용한 시니어 건강식 개발, 데이터 기반 시니어 시장 분석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다음 달 혈당 케어 브랜드 등을 활용한 구독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늘은 다소 흐려도 기온은 초봄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1에서 5mm 정도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하늘이 개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3.1절 연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